안녕하세요. 저는 40살 1인 가구 직장인이고 월급과 주간 가계부를 공개하면서 1억 모으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가계부에서 가장 크게 보였던 항목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식도 아니고 쇼핑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에서 가장 크게 빠져나간 돈은 대출 원리금이었습니다. 금액은 122만 1,839원. 122만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1억을 모으고 싶어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가계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먼저 갖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1억을 모으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저축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오늘은 제 이번 주 가계부를 보여드리고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 가구당 평균 부채,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빚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출이 나쁘다, 빚이 있으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40살 1인 가구 직장인이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마주한 숫자를 기록해보는 영상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기록이고, 훈수가 아니라 과정이고, 성공담이 아니라 현실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 금액은 238만 2,85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용한 금액은 166만 8,219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71만 4,636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주일 만에 166만원 넘게 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이번 주 지출의 대부분은 생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지출은 대출 원리금 122만 1,839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체 지출 166만 8,219원 중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2%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쓴 돈의 4분의 3 가까이가 무언가를 새로 사거나 먹거나 즐기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 이미 빌렸던 돈을 갚는 데 들어간 겁니다. 이번 주 다른 지출도 있었습니다. 관리비 24만 180원, 엔진오일 13만 5천원, 치과 17,800원, 치킨 3만원, 도넛 1,100원, 깔창 1,500원. 그런데 이 모든 지출을 다 합쳐도 대출 원리금 하나가 훨씬 큽니다. 이번 주 가계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돈이 많이 나간 이유는 과소비가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계부를 보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보입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는 생활비보다 대출 상환이 더 크게 보이는 주였습니다.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날은 기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소비한 느낌은 또 아닙니다. 뭘 산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걸 크게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은 확 줄어듭니다.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시작 금액은 238만 2,855원이었는데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고 관리비도 빠져나가고 차량 정비비까지 다 빠져나가니까 마지막 잔액은 71만 4,636원이었습니다. 잔액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직 한 달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월급이 들어오면 이번 달은 잘 모아봐야지. 이번 달은 지출을 꼭 줄여봐야지. 이번 달은 1억 모으게 조금 더 가까워져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월급이 들어온 뒤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돈을 쌓는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먼저 빠져나간 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원리금, 관리비, 카드값,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각종 고정비.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이 전부 내 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미래로 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은 과거를 정리하는 돈입니다. 문제는 둘 다 지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가계부를 보면서 이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억 모으기는 저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으면서 버티는 과정이기도 하구나. 이제 제 가계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가계부채 현실로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 자료를 보면 2026년 1분기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원입니다. 거의 2000조 원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원이고 판매 신용 잔액은 127조 원입니다. 여기서 가계신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계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처럼 나중에 갚아야 하는 신용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계빚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제 개인 가계부와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집계 중심의 거시적 통계이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조사를 조사한 미시적 통계입니다. 그래도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빚은 소수의 특수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가구가 집 때문에, 전세보전금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사업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또는 이전의 선택 때문에 대출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번 주 가계부를 보면서 제 대출 원리금 122만 원이 혼자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받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업이나 가족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출을 받는 순간 미래의 월급 일부는 이미 예약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가계당 평균 부채를 보겠습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34만원입니다. 전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우리나라 평균 가구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부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은 부채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가진 가구만 따로 보면 평균 부채는 1억 6,181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9,534만원이지만 실제로 부채가 있는 가구만 놓고 보면 1억 6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가구에게 부채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40대 가구를 보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조 연령대별 평균 부채는 40대가 1억 4,325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조금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40살이기 때문입니다. 40대는 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벌어야 할 시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 대출, 가족, 노후, 건강, 부모님, 미래 준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나이가 40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해서 그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집값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대출 상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모든 고정비를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40달 1인 가구에게는 대출을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통장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큰 현실 중 하나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의 52%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3,057만원입니다. 여기서 40대를 보면 더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68.8%였습니다. 그리고 40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1억 5,27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제 이번 주 가계부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출 원리금으로 낸 돈은 122만 1,839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히 지출 항목 하나가 아닙니다. 이 돈은 제가 매달 감당해야 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가계부에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원리금 같은 고정 상환액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커피나 외식은 줄일 수 있습니다. 충동구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원리금은 이미 계약된 돈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출은 무섭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큰 금액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랫동안 조금씩 또는 크게 내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번 주 가계부를 보면 그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해서 쓴 돈보다 갚는 돈이 훨씬 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보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를 보면 2025년 조사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6,032만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은 1,328만원입니다. 이걸 단순 계산하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약 22%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의 약 5분의 1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22%를 내는 건 아닙니다. 부채가 없는 가구도 있고 부채가 큰 가구도 있고 소득이 높은 가구도 있고 소득이 낮은 가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만 봐도 원리금 상환이 가계 현금 흐름에서 작은 항목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체감 부담은 응답에서도 드러납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였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제 가계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대출 원리금은 122만 1,839원, 제 5월 월급 468만 9,098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급의 약 26.1%입니다. 공식 통계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과 제 월급 통장의 기준은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으로 보면 월급의 4분의 1 정도가 대출 원리금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간 셈입니다. 그날 통장 잔액을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돈은 작지 않습니다. 커피 몇 잔을 줄이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크게 바꿔버립니다. 저는 지금 1억 모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가계부를 보면서 1억 모으기가 단순히 저축액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1억 모으기는 돈을 쌓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빚을 갚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축은 미래를 만드는 돈입니다. 대출 상환은 과거를 정리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적금도 해야 되고 과거에 빌린 돈도 갚아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지만 어제의 선택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무겁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그냥 빚부터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대출이 있는데 왜 저축을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있어도 투자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가계부 안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관리비도 나가고 차 유지비도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고 비상금도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이 모든 걸 기본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정답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가계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도 빚을 갖고 있다. 1억 모으기는 깨끗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게 제 채널에서 계속 가져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멋지게 돈을 모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출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숫자를 기록하는 이야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1억 모으기입니다. 이번 주 제 가계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금액은 238만 2,855원. 일주일 사용 금액은 166만 8,219원. 그중 대출 원리금은 122만 1,839원. 마지막으로 잔액은 71만 4,636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번 주는 돈이 많이 빠져나간 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망했다 라고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갚아야 할 돈을 갚은 주였습니다. 소비로 사라진 돈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통장에서 122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억 모으기는 좋은 숫자만 보여주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축한 돈만 보여주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 관리비, 카드값, 보험료, 생활비까지 같이 봐야 진짜 가계부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 가계부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과 모아야 할 돈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출 원리금이 내 현금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 더 정확히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월급 대비 얼마인지, 저축액 대비 얼마인지, 생활비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이걸 알아야 1억 모으기가 그냥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1억을 모으고 싶지만 먼저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는 과정도 저는 1억 모으기의 일부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담도 또한 아닙니다. 그냥 40살 1인 가구 직장인이 이번 주 통장에서 대출 원리금 122만 1839원이 빠져나간 뒤 남은 돈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계부 숫자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서 또 다음 주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얼마를 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